지난주는 수권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수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 수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강호수랑 지하수 0.77%밖에 안 된다. 굉장히 적은 양이었다는 거 알아봤었고요. 수권의 대부분은 바다고 97%를 차지한다. 뭐 이런 거 상식적인 거 한번 알아봤었고요. 7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이 단원이 되겠어요. 해수의 이제 온도와 염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해수의 특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해수의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의 염분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해수의 온도는요, 크게 이제 표층 수온 분포와 연직 수온 분포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표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층, 가장 위쪽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다를 보는 부분이 바다의 표면이 되는 부분이죠. 표층 수온을 볼 건데요. 주로 이제 위도의 영향은 위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위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인데, 태양 에너지가 저위도로 갈수록, 그러니까 저위도라는 건 적도죠. 적도로 가면은 고도가 태양 고도가 어떻게 되냐, 되게 높죠. 내 머리 위에서 태양이 내리쬐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런데 북극 지방이나 남극 지방으로 가면 태양 에너지를 머리 꼭대기로 받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받아요. 이렇게, 그죠? 고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적도가 있고 극지방이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자, 저위도, 적도 지방에서는 내 머리 위로 이제 태양이 내리쬐니까 태양 고도가 높다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위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있는 중위도를 거쳐서 고위도로 가면요, 태양이 거의 그냥 비스듬하게 내리쬐요. 여기서는 내 머리 위로 내리쬐는데, 그래서 태양 고도가 적도에서는 낮고 태양 고도가 높고, 그 다음에 고위도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고도가 낮다는 표현을 쓰고 태양이 비스듬하게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도나 저위도 지방에서는 태양을 많이 받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과잉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도 지방에는 되게 온도가 높잖아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을 비스듬하게 받기, 적게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온 변화가 크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은 태양 에너지에다가 밑줄해 놓으시고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바다의 표면 온도, 표층 수온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이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가열되겠죠. 두 번째, 위도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보시면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밑줄에 놓으시고,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위 면적당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높은 저위도 지방일수록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놓으세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그만큼 저위도나 적도 지방에서는 해수 수온도 높아진다는 거고요. 고위도 지방에서는 극지방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적기 때문에 해수 수온이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밑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저위도 지방 이제 0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0도씨가 아니라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도 N, 그 다음에 90도 S 이렇게 돼 있는데요. 90도 N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북극이 되겠고 90도 S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남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요. 여기는 수온이 높겠죠. 다시 수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요 가운데 지역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지? 빨간색이라는 건 그만큼 기온이 아니라 수온이 높다는 거고요. 바닷물의 온도 말하는 거예요. 수온이 높다는 거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니? 북극이나 아래로 갈수록 당연히 온도가 낮겠지. 그래서 평균 온도를 보시면요, 한 0도에서 한 5도 사이일 거야. 그래서 되게 까맣게 표시가 돼 있죠. 그지? 그래서 보통 4도에서 한 5도 정도 되거든요. 북극에서 남극 정도, 남극이. 그래서 굉장히 파랗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적도 지방에서는 우리가 한 25도 내외, 28도까지도 올라갔네요. 굉장히 바닷물이 뜨겁다,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있는 한반도 알죠? 한반도 지역이 평균 한 30도 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온도가 수온이 20도 내외 정도 돼요. 중위도 지방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갈수록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니까 파랗게 표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표층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계절별 해수의 표층 수온 분포를 보시면요, 당연하게도 여름이 겨울보다는 표층 수온이 높겠죠. 그죠? 당연히 뜨거우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도별로 저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 수온이 낮은데 그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1,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은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량이 적어지겠죠. 고위도로 갈수록, 극지방으로 갈수록. 자, 2번은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갈수록 해수 표층 수온은 낮아진다가 되어 있는데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X. 1번 X, 2번 X. 3번은요, 위도가 같은 곳에서는 대체로 표층 수온이 비슷하다고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슷하니까. 여름철의 표층 수온은 겨울철보다 높다가 되겠죠.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거는 안 했군요, 아직. 자, 이번에는 왼쪽 다시 와가지고요, 2번에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볼 건데, 연직이라는 거는요, 깊이에 따른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표면에 따라서 수직인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바다에서 수직으로 들어갈 때 깊이에 따라서 수온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세 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올 내용이에요. 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태양 에너지와 그 다음에 바람이에요.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첫 번째 층은 이제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혼합하다.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는 층을 혼합층이라고 해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층.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있어요. 한 100km 정도까지. 150. 보통 100에서 150km 정도까지의 깊이를 우리가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이 깊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닿는 곳이거든요. 닿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섞일 수 있어요. 큰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작은 파도도 치지만 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휘저어서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합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 때문에
수온이 일정한 층, 그래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일정해요. 100에서 150km까지. 그 다음에 150에서 쭉 내려가는 고간이 생겨요. 1000km까지. 1000km까지 깊어질수록 수온이 이렇게 낮아지는 층. 그러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으니까 여기는 대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안정한 층이 되겠죠. 대류가 발생하지 않고 안정한 층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바람이 불지 않겠죠. 깊은 곳이니까, 그지?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만 받는데 위쪽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 거고요. 위쪽에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안 닿기 때문에 태양이 에너지 닿는 곳이 태양빛이 닿는 곳이 150km 정도까지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위쪽만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아래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수온이 쭉 떨어져, 깊이에 따라서. 이 구간을 이름 조금 어려운데 기억해 두세요.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요. 수온 약층은 깊으면 깊을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안정한 층이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대류가 일어나려면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불안정한 층에서만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층에서는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대류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혼합층하고 수온 심해층 사이를 이렇게 가르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사는 물고기들은 위쪽에서만 살고 아래쪽에서만 사는 심해에 사는 심해 물고기들이 위쪽으로 못 올라오는 이유가 이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어서 차단을 시켜줘, 서로 간에. 그렇죠? 그래서 안정하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교류를 차단시켜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수온 약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심해층은 가장 아래쪽 층을 말하는 거고요. 수심 1000km 이하에 1000km 이하에서 수온이 그냥 일정한 층, 보통 한 4도씨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차가운 거 알지? 그 다음에 빛이 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많이 봤을 텐데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다 태화되어 있죠. 그죠? 스스로 뭐 빛을 낼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예 닿지 않는 구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개 층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름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혼합층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섞이는 구간. 그래서 수온이 높고 일정하다. 알겠죠? 수온약층에서는 그 다음에 깊어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에 닿지 않으니까 깊어질수록 수온이 쭉 떨어져. 그러니까 안정하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를 차단시키고 오존 분포에도 영향을 주겠죠. 심해층은 아예 태양 에너지가 닿지 않기 때문에 연중 수온이 그냥 일정한 구간이 되겠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닿지 않는 구간이다. 아시겠죠? 빛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널 부분 정리할게요. 자, 혼합층은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바람의 영향을 받고요. 태양 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하고 수온이 높다. 바람에 의해 거의 다 밑줄에 놓으세요. 바람에 의해 해수가 혼합된다.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다. 방금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여기도 밑줄에 해주세요. 바람이 강할수록 당연히 바람이 강할수록 어떻게 되냐? 파도를 크게 이제 썩겠죠. 그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는데 중위도 지방 이제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위도 같은 지역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지?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요, 바람이 크게 이제 해수를 섞어주기 때문에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해요. 그래서 이제 위도별로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기본형이고, 이게 이제 중위도라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있는 뭐 중위도 지역이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저위도, 적도 지방에는 기온이 높아지겠죠. 그치? 수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그래프가 이게 수온이에요. 여기가 수온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거야. 그래서 적도 지방으로 가면요, 오른쪽으로 그래프 올려와 이렇게. 그리고 중위도 지방이 바람이 세니까 두껍다 그랬잖아, 혼합층이. 그러니까 저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는 혼합층이 얇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혼합층이 되게 두껍고요. 저위도 지방에서는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적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이 되게 얇아. 대신에 수온 요층이 수온 약층이 되게 길게 발달하고요. 북극 같은 고위도 지방에서는 그냥 연중 그냥 낮은 기온이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는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따로 구분이 잘 안 돼. 알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그림이 어디 있냐면 오른쪽에 2번에 3번에 위도별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에 있어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중위도가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고위도, C 같은 경우는 저위도 지방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A는 고위도 지방이야. 여기는 수온이 낮고 일반적으로 세계층이 나타나지 않아요. 바람도 없고 뭐 거의 차오니까, 그치? 그래서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요 중위도 지방이 되겠고요. 중위도 지방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강하게 불기 때문에 적당한 수온에 두꺼운 혼합층이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저위도 지방 C 같은 경우는요 수온이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고 바람이 적게 부니까 혼합층은 되게 얇고요. 대신에 수온 약층이 길게 발달을 해요. 아시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절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고위도 지방은 계절이 겨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위도 지방은 봄, 가을이 되겠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위도 지방은 이제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절별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3번에다가 위도별 해수의 연직수온 분포에다가 요것도 한번 표시를 해 놓으세요. A는 겨울, 고위도 옆에다가 겨울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B는 중위도 옆에다가 봄, 가을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위도 같은 경우는 여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위도를 찾아라. 중위도가 되겠고요.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계절은 봄, 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수온 약층인데 수온 약층은 이제 바람은 불지 않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만 영향을 받는데 위쪽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만 태양이 닿는 곳이고 아래쪽은 태양이 닿지 않는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을 말하고요. 이제 밑에다가 밑줄하세요. 따뜻한 물이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이 아래에 있어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을 놓고요. 그 다음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정한 층이다. 거기다 이제 밑줄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에너지를 차단시킨다. 위아래에 물질이나 에너지를 차단시키고 오존 공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제 심해층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층이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예 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차갑겠죠. 그래서 수온이 매우 낮고 일정해요. 거기다 밑줄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도 계절 상관없이 그냥 수온이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심해라는 거는 1000km 이하이기 때문에 해수의 거의 80% 이상을 말해요. 오른쪽에 있는 4번을 보시면요.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해가지고 약간 이제 W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이번에는 위도별로 이제 쫙 펼쳐 나와서 볼게요. 이번에는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를 그냥 하나만 봤는데 이거를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더 활짝 펼쳐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0도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90도. 90도라면요. 중위도 지방이 가장 혼합층이 두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중위도 지방에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층이 혼합층 되겠고요. 두 번째 층이 이제 수온 약층. 마지막이 이제 심해층인데 중위도 지방에서는 중위도 한 30도에서 60도 지역에서는요. 이제 혼합층이 발달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에 여기 적도, 저위도 지방에는 이제 심해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거, 수온 약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에는 혼합층이 이렇게 두껍게 발달하고요. 저위도, 적도 지방에는 소약층이 발달하더라라는 거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심해층은 이제 뭐 보통 극지방으로 갈수록 거의 이제 일정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위도별 특징을 한번 보면요. 저위도 해역과 중위도 해역과 고위도 해역을 볼 건데요. 저위도는 0도 되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중위도는 30에서 60도, 고위도는 이제 60도에서 90도를 말하는 건데요. 저위도는 이제 적도 생각하시면 돼요. 표층 수온이 가장 높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당연하게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약하니까 혼합층은 얇게 나타나고요. 수온 차이가 가장 크니까 수온 약층이 가장 뚜렷하다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었고요.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다 밑줄하세요. 바람이 강해서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 그래서 위도 30도 부분에서 이제 가장 혼합층이 크게 발달하게 돼요. 자, 마지막 이제 고위도 해역 같은 경우는요. 표층 수온이 기본적으로 가장 낮아요. 한 4도, 5도 정도 되도 굉장히 낮고요. 천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 저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온이 높고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혼합층은 발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의 수온이 되게 커요. 수온차가 커요. 그 다음에 중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요. 혼합층이 잘 발달하고요. 바람도 많이 분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혼합층이 잘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요. 수온이 기본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혼합층은 아예 없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한번 풀어보세요. 2번부터 2, 3, 4, 5.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세 개 층으로 나누는 거 고등학교 때 나온 내용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자, 2번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 태양과 그 다음에 바람이 되겠죠. 태양 에너지와 바람이다 하시면 되고요. 3번 굉장히 우리
용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A 같은 경우는 혼합층, 바람에 의해서 혼합되니까 혼합층. B는요 수온약층이고요.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낮아지는 수온약층. C는 심해층이 되겠죠. 2번은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일정한 층은 A 혼합층이 되겠고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층은 수온약층 B가 되겠고요. 수온은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 심해층 C가 되겠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은 B가 되고 수온 약층이 되겠고요.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운 층 혼합층 A가 되겠죠. 4번은요 위도별로 본 건데 혼합층은 극지방이 아니라 중위권에서 중위도에서 가장 두껍다 그랬죠. X. 심해층은요 위도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가장 작은 곳이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 개 층으로 구분되지 않아. X. 혼합층과 심해층의 수온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적도 부분이죠. 그래서 수온 약층이 가장 크게 발달하는 곳은 적도다. 자 넘겨주시고요. 114 페이지 좀 보다가 좀 쉴게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제 해수의 온도에 대해서 봤고요, 수온에 대해서 봤고, 두 번째는 이제 염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염분은 쉽게 말하면은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류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데 염류는요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말하는데 뭐 잘 알듯이 바다에는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게 염화나트륨이에요, 그지? 이런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을 염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해수에 해수에 녹아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그림 원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염류의 대부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해수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염류가 보통 한 35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35g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숫자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해수의 1kg 중에 염류가 얼마? 35g이 있다. 그러니까 해수 1kg에 염류 35g이니까 물은 얼마가 있을까? 1000에서 35를 뺀 965가 있겠죠, 그죠? 그 정도의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질문에 나오니까 질문에. 그래서 물과 염류를 합쳐서 바닷물 1kg가 되는 거다. 아시겠죠? 5는 우리 소금물에 농도할 때 수학에서도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수 1kg에 1000g에 이 중에서 물 965g하고 바닷물, 해수 더하기 염류가 35g 정도 되는데 여기 35g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류가 35예요. 그래서 이 염류 안에 염화나트륨이 있고 이게 가장 많고요. 보통 한 27g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나머지 것들 있죠. 황산 마그네슘인가?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염화나트륨이 27g 정도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바닷물에 평균적으로 물 965g이 있고요. 염류란 애들이 35g 있는데 이 35g 중에 염화나트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금이 27g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35 중에 27이니까 대부분이잖아요, 그치? 3분의 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까지도 요반에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류에다 35 동그라미 쳐놓고 염화나트륨 27.2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 단위는 지금 당장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가가지고 시험 볼 때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염류 35, 그 중에서 염화나트륨 27. 자, 그래서 염류 중에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고 쓴맛을 내는 염화마그네슘이 두 번째로 많다. 바닷가에서 헤엄쳐 본 친구들 아시겠지만 바닷물을 한번 먹어보면요 짠맛도 나고 이상한 씁쓸한 맛도 나거든. 그 씁쓸한 맛이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그리고 짠맛은 잘 알듯이 우리 소금, 염화나트륨 때문입니다. 자, 2번 염분이라는 걸 볼게요. 염분은요 해수 1kg에 녹아있는 해수 1000g 혹은 1kg에 녹아있는
염료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는 거다 되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까 전에 우리 1kg를 기준했을 때 염류가 35g 녹아 있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염분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해수 1000g 혹은 1kg이 녹아 있는 염류의 양을 그람으로 나타내는 것을 염분이라고 하고요. 염분의 단위는 PSU다 되어 있는데요. 염분은 해수 1000g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고요. 염분은 PSU 혹은 이제 퍼밀이라고 해가지고 1000분의 1 단위로 쓰긴 하는데 요즘은 뭐 많이 쓰진 않고요. 보통 여러분들은 PSU 단위를 쓰고 이거는 practical 그다음에 salinity practical salinity unit라고 해가지고요. 실용 염분 단위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염분 소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용 염분 단위 줄여서 우리 PSU라고 쓰고요. 이제 물에 염분이 얼마나 녹아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전기 전도도가 달라지거든요. 소금물이 전기가 흐르는 거 알죠? 네. 근데 소금이 많을수록 전기가 많이 흐르지. 그래서 번개 칠 때 바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바다에서 뭐? 번개 칠 때 바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른 이유인데요. 왜요? 바다에 있으면은 번개가 어디를 치냐면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를 치잖아. 넓은데 내가 사람이 서 있으면은 번개 입장에서 어디를 먼저 치겠니? 당연히 사람을 먼저 치겠지. 등대를 치죠. 아니 등대가 멀리 있어. 그래서 근데 물에 잠수 중이면요? 잠수 중이면 괜찮죠? 네? 괜찮지 않나? 근데 소금물이면 전기가 통한다며 그럼 번개가 바다에 치면 전기 통해서 죽는 거죠?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번개는요 주변에 높은 곳을 치게 돼 있어. 그럼 높은 곳이 없으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바다 물이 원체 물이 많잖아, 그렇지? 네. 물이 많아서 괜찮아요. 물이 많아서. 그럼 저 근처에 떨어지면요? 그저 떨어지면 위험하겠지. 그 정도의 재수가 없으면. 근데 번개 여튼 소금물에 전기가 잘 흐르는 건 알지. 네. 그래서 소금물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소금이 더 전기가 잘 흐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염분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전기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요 전기를 흘려서 어떤 염분이 많다라는 거는 전기가 잘 흐르는 정도를 표시한 게 PS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흐른다라는 게 오른쪽에 2번에 나와 있어요. PSU라고 돼 있고요.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기 전도도라고도 하고요. 실용 염분 단위라고 하는데 15도씨 1기압인 상태에서 해수에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측정한 염분 단위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단위를 쓴다. 참고했어요. PSU 알겠죠? PSU가 뭐냐? Practical Salinity Unit. 요거 PSU. 해수에 녹아있는 염료의 양과 전기 전도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응용한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염분의 단위다가 PSU 동그라미 쳐넣고요. 두 번째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5 PSU예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해수 1kg에 염류가 한 35g 정도 들어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35 PSU에다가 동그라미 쳐넣고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요 단에서는 그 숫자가. 해수 1kg을 기준으로 염류가 35g 녹아있다. 이거를 우리가 염분 35 PSU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조금 어렵죠. 3번 염분의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다가 별표 쳐넣고요. 크게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이라는 거는 물이 말라가지고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강수량은 비가 내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증발량과 강수량은 반대되는 값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이니까 담수의 양은요 강물로부터 이렇게 바다로 흘러드는 양을 말하는 거야. 세 번째 빙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영향이 있다. 직관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다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세 가지 가지고 염분이 높은 조건과 염분이 낮은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요.
번째, 증발량하고 강수량 중에 염분이 높으려면요. 그러니까 염분이 높다는 건 짜다는 거야. 짜다는 거. 물보다 소금기가 더 많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증발량이 많아야 될까? 강수량이 많아야 될까? 증발량이 많아야겠죠. 그죠? 염분이 낮다는 거는 물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더 많아야겠지. 그리고요, 담수 유입이라는 건요, 주변 강으로부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여러 낙동강, 한강 등에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담수 유입이에요.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 그럼 담수 유입이 많을수록 아니면 적을수록 염분이 높을까? 적을수록이겠죠. 담수 유입이 적을수록 더 짜지겠지, 그지? 그리고 담수 유입이 많다는 건 물이 더 많이 흘러간다는 거니까 덜 짜지겠죠. 그 다음에 빙하. 빙하라는 거는 고체 상태 물이잖아, 그치? 고체 상태 물이 그러니까 빙하가 많을수록 덜 녹았다는 거잖아, 그죠? 네. 주변으로 흘러드는 바닷물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지고 빙하가 줄어들어. 빙하가 녹아. 그러면은 주변에 물로 흘러 들어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증발량과 강수량의 관계, 그 다음에 담수입의 정도, 그 다음에 빙하가 어느냐 녹느냐의 차이.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쉽게 이번 3번까지만 하고. 그래서 증발량과 강수량,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흘러드는 담수의 양, 빙하가 높거나 해수가 어느 경우 요거를 꼭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염분이 높다는데 염분이 높은 조건은 물이 적다는 소리가 되겠어요. 반대로는 물이 적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염분이 낮다라는 거는 물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표시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놓고요. 증발량보다 염분이 높은 조건,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다라는 거 안 보고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당연한 거잖아. 증발량이 많다는 건 더 많이 물이 줄어들고 강수량이 적다는 거는 비가 적게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물이 적은 조건이지. 그리고 담수 유입이 적다라는 거는 당연히 물이 적은 조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가 얼었어. 그러니까 빙하가 많다. 이거는 결빙이 되겠죠. 얼음이 어는 거 결빙. 그 다음에 빙하가 녹는 거는 해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염분이 많고, 염분이 낮은 조건에서는 강수량,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잖아요. 그죠? 담수입이 많다는 거는 강물이 많이 흘러들었으니까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잖아요. 빙하가 적어진다는 거는 해빙, 얼음이 녹았다는 소리니까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잖아요. 아시겠지? 그래서 염분이 높다는 거는 물이 적은 조건을 찾으시면 되고, 염분이 낮다는 거는 물이 높은 조건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책에는 없는데 염분이 높은 곳은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태평양이다. 태평양 가운데 중앙부가 염분이 높아요. 왜냐하면 담수유입이 낮기 때문에. 태평양 우리 주변에 있는 태평양 기준으로 했을 때요, 태평양은 주변부가 오히려 염분이 낮아요. 왜냐하면 담수유입이 주변에서 이렇게 육지로부터 강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요인이에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해양 중앙부는 염분이 높은 조건에는 해양 중앙부, 염분이 낮은 조건에는 해양 주변부. 요걸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오른쪽에 5, 6, 7, 8만 보고 이제 쉴게요.
선생님, 네. 근데 있잖아요. 염화 나트륨 말고 나트륨을 쓰면 안 돼요? 나트륨만 쓴다고? 안 돼. 염화 나트륨하고 나트륨 다른 거야. 염화 나트륨은 염소와 나트륨이 합쳐진 다른 물질이에요. 따로 쓰면 틀려. 자, 5번은요. 가장 많은 거는 우리 염화 나트륨 그랬죠. A는 염화 나트륨 되겠고요. B는 이제 두 번째 염화 마그네슘 되겠어요. 숫자 잘 기억합시다. 35 중에 염화 나트륨이 한 27 정도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염분을 구하려고 그랬는데요. 해수 1000g에 염류 40g이 녹아있대요. 그러면 1000분의 40이니까 40psu가 되겠죠. 해수 500g이래요. 그러면 100g, 우리가 1000g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 두 배로 해야겠지. 그러니까 16이 아니라 32psu라고 하셔야 되고요. 3번은요. 970g에 염류 30. 이게 이제 바닷물 1000g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30psu 쓰시면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수라는 거는 물과 염류가 합쳐진 걸 말하는 거다. 그치? 이 정도 산수는 할 수 있어야 돼. 염분이 32psu인 해수 3kg 녹아있대요. 지금 3kg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32 곱하기 3에서 96g. 아시겠죠? 지금 염분이라는 거는 우리 1kg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kg라는 거는 곱하기 3배가 되겠지. 자, 7번은요. 해수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강수량과 증발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수 유입량과 해수의 해빙이 있었죠. 빙하가 있죠. 빙하. 7번에 3번 바람은 상관이 없어요. 바람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수온의 층을 형성할 때 혼합층 같은 거 만들 때 있었죠. 7번에 3번이고요. 염분이 높은 곳과 낮은 곳. 그러니까 물이 적은 조건인지 많은 조건인지를 찾으라고 그랬죠. 빙하가 녹는다.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강물이 많이 유입된다. 담수 유입이 많은 곳은 물의 양이 많은 곳이니까 염분이 낮아지겠죠. 해수가 얼어서 얼음이 되면 물이 적어지는 조건이니까 염분은 높아지겠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 강수량이 많다는 거는 증발량이 많다는 거는 비가 적게 오고 더 많이 증발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물이 적은 조건이니까 염분은 높겠죠. 낮, 높. 10분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할게요.